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조준입니다. 2023년 11월 9일자 2주의 토목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 탑스토리는 안전직결 시공은 하도급 금지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 검단 아파트 그 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이겠죠. 항상 어떤 건설 관련한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하도급, 불법 하도급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공무원들의 뭐 인허가 문제, 뭐 제대로 다 발주처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도 감독을 했느냐, 이런 게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서울시는 이 하도급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급을 주지 말고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공사, 철근하고 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된다.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종합 건설 업체가 큰 대기업이죠. 보통 뭐 그런 회사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시공하려면 그 인부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전문 건설 업체들조차도 인부들을 안 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반장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고, 자,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당연히 전문건설업 협회가 있죠. 전문건설. 그러니까 아까 그 철근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뭐 당연히 이제 강구조 같은 것도 주요 공정으로 보겠죠. 그런 업체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 원도급자 직접 시공 대책은 부실 시공 양산. 전문건설업협회는 서울시 직접 시공 의무화 하도급 업체 말살한다. 그 업체들이 이제 그 사업을 못하게 될 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사이에서 그 벽을 허문다는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구분을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큰 업체한테, 전문건설업체가 큰 업체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제 뺏기고 있다,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대책까지, 서울시 대책까지 나오게 된 거죠. 사실상 이게 건축공사, 여기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건축공사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 파급 효과는 크진 않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공공건축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토목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엄청 많고, 당연히 토목은 대부분 다 공공공사니까. 그럼 철근 콘크리트 공을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건축만 그런 건지 토목까지 그런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시공 문제를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사실상 직접 시공, 해외 시공 비율, 해외보다는 항상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보다는 너무 많은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 시공 의무제도 개선 방안, 뭐 이런 보고서가 2016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목차를 한번 보면 뭐 이 연구는 당연히 직접 시공 비율을 올려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제 완성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다 보기에는 내용이 꽤 되고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쭉 결론부를 한번 보면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결론부를 보면 합리화 방안이야, 합리화. 직접 시공 의무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찬성하나 직접 시공을 강제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층 제하도급,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문제와 운짤체를 통한 낙찰만을 목표로 페이퍼 컴퍼니는 퇴출시켜야 직접 시공 의무 규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공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공할 때 결국은 이제
다단계 하도급으로 가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매우 낮아지겠죠. 왜 중간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그 중간에 있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 안시공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 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직접 시공제는 공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돼야 된다. 약간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공종별로 나눠야 된다. 뭐 크게는 건축화, 토목 등으로 나누고 그 안에는 또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그러니까 전체 의무 비율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라라고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공종을 직접 시공하고 뭐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안전상 중요한 이런 것들은 그냥 여전히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정책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해외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이 한국하고 좀 비슷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별로 워낙 다르긴 하는데 거기서 직접 시공 의무 비율이 있다는 얘기고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에 건설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설회사가 점점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이고 있다. 약간 뭐 장인정 일본은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그 전문 건설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가 직접 시공 비율에 대한 이 보고서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뭐 직접 시공 당위성 정리 외 절실한가부터 시작해서 뭐 직접 시공 비율 50% 이상은 16개 미국이겠죠. 뭐 이런 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거는 이제 전문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만든 연구원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법적 근거 없는 서울시 직접 시공 확대 약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항상 문제가 나오는 이슈는 계속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뭐 건설업이 그래서 상당히 힘든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업종이죠. 정책을 펼치기에도. 자, 그 다음에 학회 소식입니다. 학회 소식은 자, 57대 내년 회장은 서울대학교 정춘기 교수님이 지금 차기 회장으로 돼 있고 자, 올해 말에 차차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차기 2025년 회장 입후보자를 받았는데 11월 초 지난주까지 받았는데 한 분만 등록했고 그 등록 결과가 공고가 됐는데 한양대학교 최동호 교수님이 단독 등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회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 기후변화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토목학회가 주도해서 이제 건설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포럼의 이번 3회째인데 12월 6일 날 다음 달 6일 날 제목이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토목학회 있고 뭐 국토교통부 지금 현재 사전 등록 기간이고요. 2시부터 5시까지 행사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회 소식은 2023년 학회상 중에서 저술상, 학위논문상, 수상 후보자 추천 안내 11월 20일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세 꼭지인데 첫 번째는 분루수소 넘는 궁극의 청정에너지 선진국 백색 수소 골드러시. 이제 수소가 청정에너지인 건 아는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뭐 블루,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핑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궁극의 청정에너지는 뭐냐? 그냥 땅에서 캐내는 겁니다. 예. 미, 유럽, 호주 등에서 백색 수소 채굴 활동 활발하다. 프랑스에서 최대 2억 5천만 톤 추정 매장지 발견했다. 빌 게이츠가 백색 수소 스타트업에 1,20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얘도 어떻게 보면 땅속에 있는 거니까 화석 연료이긴 한데 깨끗한 화석 연료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안 게 이렇게 오래되진 않은 모양이에요. 1987년에 서아프리카 말리의 브라케부그 마을에서 인부가 우물가에서 담배 피우다가 폭발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 우물이 즉시 폐쇄됐는데 이후 2011년 꽤 지났네요, 그죠? 꽤 지났는데 한 석유회사가 그 우물을 탐사한 결과 농도 98%의 수소를 발견했다. 땅속에서 수소가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자연 상태 수소를 캐는 백색 수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얘기고, 각 나라마다 이제 그걸 탐사를 했겠죠. 이 탐사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 측량학 시간에 뭐 그런 배웠죠. 그러니까 그 중력계가 있습니다. 중력계. 그러니까 중력이 지구상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중력이 작은 곳이 있어요. 중력이 작은 곳은 안에 이제 그 지각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니까 그런 걸로 탐사를 하더라고요. 뭐 가스전이 있고 그러면 되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탐사를 하는데, 아무튼 완전 백색 수소, 진짜 청정한 에너지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뭐 이런 매장이 돼 있는 나라 있고 없는 나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픈 AI 누구나 코딩 없이 맞춤형 챗봇 만드는 서비스 내놔. 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고 세상의 모든 일은 앞으로 인간이 아니라 아, 이런 AI가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 지난주죠. 지난주에 있던 이 행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상당히 경악해 했죠. 왜냐면 이제 이때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발표한 내용은 거의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 있다.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 있다. 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챗GPT 3.5는 이제 무료지만 4.0 이상은 이제 유료거든요. 한 달에 $20인데, 챗GPT 4.0 터보가 나왔는데, 그 터보가 뭐 책 한 권 분량 300페이지의 자료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가격도 싸졌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챗봇,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GPTs를 내놨는데, 이 GPTs를 사용자가 자기만의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업계로 말하자면 뭐 설계 기준 그 파일을 올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앱스토어 같은 거를 이제 자기가 만든 챗봇을 시장에 내놓고 그 이익을 오픈 AI와 그다음에 개발자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행사가 있고 나서 그 데브데이라고 이제 개발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였는데, 뭐 실제로 그 개발자들은 좀 당황하고, 뭐 요즘에 이제 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오픈 AI가 내 회사를 죽였다,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이 오픈 AI의 기능을 이용해서 뭐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걸 다 오픈 AI가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면은 해도 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오픈 AI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내놓으면 스타트업들은 그냥 바로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려라 인간 창고 정리는 내가 해줄 테니. 이게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서 이제 박스를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런 형상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퀴가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얘가 이제 잡는 거겠죠, 박스가 중량물을 잡고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이게 영화에 인터스텔라에 등장했었나요? 타스처럼. 아무튼 독일에 있는 연구소가 이런 로봇을 발명했다는데, 이보봇. We've seen fast, nimble, self-balancing wheeled robots. Plus, we've also seen 잡아주면 이 중량물이 있어도 이 중심을 잡도록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나 보죠. 이렇게 하고. 신기하죠. 자, 앞으로 뭐 인간의 노동력은 당연히 로봇이 이제 대체할 거고, 인간의 지식 노동까지도 여기 AI, 그죠? AI와 대체를 하는 날이 오겠죠. 점점 더 많아지겠죠, 비율이.
자, 건설 뉴스입니다. 검던 사고 후 로펌 매출만 늘어났더라. 공사비에 건설업계는 시름. 내년도 전망에 관한 건데요. 뭐 여기는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검던 사고를 끌어들이긴 했지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고금리의 물가 상승, 공사비 반영 안 돼 부담된다.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사년은 내년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올해겠죠. 올해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수주는 4% 감소하겠지만 GTX 공사, 가덕도시공사 사업 추진 등 대형 토목공사 영향으로 공공 수주는 4.6% 증가할 것이다. 네. 그런 전망을 내놨네요. 사실상 경기가 안 좋으면 토목 사업을 많이 했던 게 역대 정권들 항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경제 위기를 돌파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는 조금 긴축 정책,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내년도에는 아무튼 뭐 결국은 이 자재비의 문제는 그죠? 자재비 고물가의 문제는 고물가와 금리의 문제는 공사비 마진의 문제고 그게 즉각적으로 이제 뭐 그 발주처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토목은 대부분 뭐 발주처가 현금으로 사업을 하긴 하는데 토목 쪽에도 의외로 민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자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자 사업 비중이 꽤 높아졌죠. 토목 업계도. 그러다 보니까 민자 사업들의 추진이 금리의 영향을 받게 돼서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사전타당성 기재부에다가 예타 사전타당성은 뭐 그 사업 주체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죠. 예타는 신청을 완료했다고 나왔네요. 거제에서 통영 이렇게 거제에서 통영. 통영이 여기고 거제 또 이렇게 있는데 거제도 끝이네요, 그죠? 거제도 동쪽 끝에서 거제를 완전히 횡단해서 통영까지 오는 그런 고속도로네요. SOC 투자 예산 다 못 썼다. 건설 경기 부양 시급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SOC 시설 사업을 향한 중앙 지방 정부의 재정 투자가 위축되는 동시에 전체 시설 사업비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SOC 설문의 노후화와 기후 환경 변화 등으로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음에도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 건설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7일 SOC 및 시설사업 재정 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건설산업연구원도 이제 건설 업체들의 모임인 건설협회에서 만든 연구소고 뭐 항상 건설업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SOC 시설 투자는 SOC라는 거는 뭐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뭐 물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 되려고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언제부터 부정부패 부실 3불에 갇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대한경제에 이봉남 교수님이 이제 기고한 글입니다. 뭐 이봉남 교수님은 이제 이 서울대학교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안 나왔나요? 여기 있네요. 건설환경종합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토목학회 이슈페이퍼도 많이 이렇게 글을 쓰셨고 그래서 3불 이미지 이제 부실, 뭐 검단사고, 뭐 부패, 부정. 그러니까 부실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패와 부정도 만만치 않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그걸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고요. 55세 이상 건설업 취업 10년 새 2배 증가. 그러니까 55세 이상 건설업 취업 10년 새 2배. 이게 이제 근로자 얘기겠죠. 노동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제 전문건설업체에서 만든 연구네요.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고령
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 검토 과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55세 이상 79세까지 취업자는 2013년에 41만 명이었는데 올해 78만 명으로 늘었다. 그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뭐 65세, 61세 정년이었는데 이제는 61세 정년을 하고 나서도 30년 이상, 예를 들어서 뭐 90세, 80세 후반, 80대 후반, 9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돈을 계속 수입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근로를 이어가는 경향이 높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뉴스입니다. 10m 아래로 떨어져 인도네시아 관광지 유리다리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식이네요. 상당히 이게 프레임도 그렇고 되게 부실해 보이는데 유리가 깨졌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생각보다 이 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유리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리가 안 빠지고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강성이 부족하면 유리가 이 구조물 자체가 강성이 부족하면 유리가 뒤틀리겠죠. 뒤틀리면 이제 지점이 문제가 생기고 사실상 유리 밑에는 이제 그런 지점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랬을 때 그게 뒤틀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고무나 이런 걸로 해서 껴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두께가 2cm도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 스카이워크에는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유리 패널이 8cm였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생각보다 얇은 거를 사용해서 깨졌다. 뭐 약간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병이 교란이 됐다. glass based concrete base greener crossing. 크로싱이라는 게 이제 다리 만드는데 그죠? 유리 기반 콘크리트로 더욱 친환경적인 교차로가 만들어졌다. 병이 다리가 됐다. 이거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 폐유리죠. 폐유리를 갈아서 콘크리트에다가 넣었어요. 그런 연구를 했었고 어느 정도 상용화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멘트를 대체하기 위한 결합제, 우리가 바인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멘트만이 결합제는 아니고 우리가 시멘트 말고도 뭐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결합제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시멘트는 사실상 열을 가해서 부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환경 탄소 배출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그 유리로 갈아서 넣었다. 포졸란이라고 하죠. 유리 포졸란. GGP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다. 완전히 갈아서 분말도를 상당히 그 미세하게 갈아야 돼요. 갈아서 넣어야지 이제 그게 물과 시멘트와 결합을 하는 게죠. 이름을 다윈 브릿지라고 지었네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면 125년 이상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로슬래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내구성을 좋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유리 포졸란 GGP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얘가 바인더로 들어가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오브 스테인리스 스틸 볼티드 커넥션. 번역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ANSI, AISC, 뭐 철강협회 같은 거죠. 370에 따른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 연결 설계. 이제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된 베어링 유형 및 미끄러짐에 민감한 볼트 연결에 대한 설계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 기준이 새로 나왔나 보네요. 그런 걸 소개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스테인리스 볼팅이 예전에는 설계 기준이 없었나요? 아무튼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소식인데 인천광역시 설계부위 검토위원 모집, 그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한다는 얘기고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제3회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구 외부 연구진 참여 공고가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핫클립입니다. ASC 미국 토목학회의 Tell your lawmaker.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해라. Renew the National Dam Safety Program.
댐의 안전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뭐 국회 얘기겠죠, 국회. 국회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된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ASC 토모카케가 그 인프라 넷 리포트라는 걸 내죠. 그래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각 지자체별로 인프라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댐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국이 사실상 인프라가 꽤 됐죠, 그죠? 꽤 오래돼서 노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투자들이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뭐 교량 붕괴 사고도 많이 있었고. 아무튼 미국 토모카케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단거리도 날아서 이동 KUAM 이 가져올 미래 미리 보기. 요거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뭐 국토교통부에 항공국도 있으니까 뭐 이런 홍보 비디오를 만든 것 같습니다. 소리가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주변 그 민가나 이런 데서 민원을 안 낼지. 아무튼 누가 저 소리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컸었다고 그런 얘기. 당연히 그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양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상당히 소음이 심할 수 있겠죠. 물론 헬리콥터 이런 것보다는 좀 소음은 작을 수 있겠는데 뭐 공기역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소음이 뭐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다방이죠. 건설기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건설다방. 제 에피소드 7로 물 다스리는 자 미래 7대 불가사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요번 에피소드는 아마 물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강을 통해서 물류를 했죠. 육지보다는 강이 에너지가 좀 적게 들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뭐 수도교 이런 것도 물을 보내고 뭐 이런데 교량까지 나가면서 썼다는 거고. 한번 보시면 뭐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제가 트윗을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11월 2일부터 9일까지의 트윗, 제가 정리를 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며칠이었죠? 바람이 상당히 많이 세게 불어서 11월 6일자 신문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막 가로수도 쓰러지고 이런 7일 새벽에 상당히 센 바람이 불어서 여기저기서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기사였는데 세계 최초로 바다 목장 통합한 심해 부유식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완공. 이게 중국 얘기네요. 사실상 어부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풍력 발전기 때문에 고기가 딴 데 도망간다. 물고기들이 뭐 그런 주장이고, 자기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불리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바다 목장을 통합했다. 물고기.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인공 구조물 주변에 사실상 깊은 곳에 망망대해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뭐 물고기도 나름대로 이제 은신처 뭐 이런 게 오히려 그 근처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다는 저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게 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도망간다. 말하자면 이제 소음, 뭐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뭐 유럽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 해상 풍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 트위터에서 이제 IC죠, 영국 통역학회 를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재밌는 게 올라와요. 이게 지금 옛날 도면인데 1800년대 말, 심지어는 이제 1800년대 19세기죠. 이게 뭐 교량 이름이 뭐예요? 블랙 프라이어스 로드 브릿지. 1869년 퀸 빅토리아.
설계자도 있네요, 그죠? 요셉이라고 그러나요? 조셉이라고 그러나요? 요셉? 커빗 앤드 시공자는 컬 브라더스, 켈 브라더스.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도면을 이렇게. 근데 이 채색은 현대에서 한 건지 예전부터 이렇게 채색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무슨 예술 작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오리진 자율주행 기술 의혹 제기.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뭐 된다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이게 안전에 관계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도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제너럴 모터스 GM 산하 자율주행 기업인 크루즈와 일본 혼다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 자율주행 차량 크루즈 오리진이라고 있네요. 이 2020년 초에 본격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직 이제 정보가 이제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2.5에서 5마일 사이, 그러니까 4에서 6km마다 원격으로 인간 조작이 필요하다. 이게 진정한 자율주행이냐? 인간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나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아무튼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능력이 실제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운영자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4에서 8km마다 인간이 조작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자기들이 시연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뭐 많은 공개가 되진 않았나 봐요. 그 기술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원전을 소형 원전 SMR이죠. 그에 대한 소식입니다. 발전 비용이 예상보다 50% 넘게 늘어났다. SMR 발전 비용 예상보다 50% 증가. 주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 손실 불가피. 이게 이제 미국 설계 업체인 뉴 스케일 파워, 얘네가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실현화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용, 안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춰서 하다 보면은 뭐 늘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게 만들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작게 만들면 효율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원전이나 이런 거는 대형으로 만들어서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라 보니까 이제 작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국내 SMR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도 명분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스마트 원전을 추진해 2012년 국내 원자력 안전위원회 표준 설계 심사를 받았지만 구매자가 없어 용도 폐기됐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인 업계에서는 충격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설계 기준에 이 담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물의 담부에는 탄성 설계를 하더라도 일정 간격이나 이런 걸 맞춰서 소송인지 철근은 아니죠, 사실상. 정확한 소송인지 철근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버금가는 간격이나 이런 약간 최소 규정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배치를 해라. 이런 거에 따라서 서울시 지하 역사들을 내진 보강을 하면서 그 담부구역에 그런 철근들을 연성보강이라고 이제 이런 감사 문서나 이렇게 나와서 연성보강을 그러니까 부재력이 판성 영역 내에 있는데도 연성보강을 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그 사람들을 벌점을 때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송을 했겠죠, 당연히. 벌점을 받은 회사와 그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교통부가 패소했어요. 법원에서는 그게 부실공사를 처벌하고 벌점을 주는 이유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을 때에 하는 건데, 처벌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설계 기준에 따라서 철근을 넣은 행위가 그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냐 라는 거죠. 당시 서울시 위원회는 약간 뭐라 그러지? 과다 설계
그러니까 발주처가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쓰게 만들었다. 예? 그런 명분으로 그 벌점 때리고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법원은 뭐 그런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문제는 또 다시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가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게 뭐죠? 이게 참 황당하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설계 기준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강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고. 과다 설계의 기준은 또 뭔가요? 그럼 과다 설계는 뭐예요? 우리가 철근이 뭐 1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1, 102, 103을 쓰면 그 과다 설계인가요? 그럼 그만큼 토해내야 되나? 이거 황당한 상황이죠. 감사가 그렇게 전문가인가? 그 당시 이제 뭐 각종 학회 뭐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전문가들은 뭐 설계 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 게 맞다. 설계 기준이 맞고 틀리고는 이제 두 번째 얘기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다. 라는 의견들을 냈는데 감사는 그냥 밀어붙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통공사도 뭐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벌점을 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벌점을 그대로 줬는데 이제 패소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항소를 안 하면 뭐 서울시 눈치 봐야겠죠. 서울시가 한 그 감사에 대해서 야 너 이거 바로 승복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입장이 있을 거니까 아마 서울교통공사도 눈치를 보면서 항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어깨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황당한 사건입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안정적 여겨졌던 그린란드 북부 빙하도 공경 해수면 급속 상승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란드 어디 그린란드 그린란드가 어디죠? 위에 북극 쪽에 있는 거죠? 그린란드. 아, 그린란드 이게 아이슬란드 옆에 있네요, 그죠? 유럽 이렇게 있고 우리는 항상 지도가 유럽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북극이 이렇게 있고 그린란드 대륙 중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인가 보네요, 그죠? 여기도 그 해수 온도가 상승해서 마지막 남은 빙붕 급속 약화하고 있다. 빙하가 바다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기후 위기는 진짜 인간이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도. 아, 그다음에 이거 그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그 극단적 선택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물망을 밑에 이렇게 친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높이도 꽤 될 것 같죠, 그죠? 한 4, 5m, 2층, 3층 높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이쪽으로 못 뛰어내리고 바닷물에 빠진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내릴 텐데, 그러나 이제 이 구조물에 걸리는 거죠, 이게. 그물에 걸리면. 물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뛰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설여지겠죠. 그죠? 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런 구조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난간 높이를 넘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일도 해마다 난간을 많이 높였나 보네. 1.2m. 1.2m면 높진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그 한강에 있는 그량에도 한 1.8m 가까이, 2m 가까이 되는 난간을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와 2,820억. 엄청나네요, 그죠? 이게 그 해상에서 이런 교량 또 바깥쪽이잖아요. 그 공사하려면 진짜 이게 그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상 외로 공사비가 엄청나네요, 그죠? 당초 4년 정도 예상하고 공사 기간 예상했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예산도 2018년부터 했네요. 그동안에 뭐 코로나도 있긴 했겠지만 원래는 98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야 거의 3배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요. 그물을 강철로 만든 이유는 뛰어내린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혀 다시는 투신하지 않게 하는 한편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라는 말이 맞나요? 아무튼 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무섭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충돌하면 아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1월 9일자 주간 토목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